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영화 팬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전주국제영화제는 늘 영화 팬들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말들을 건네왔습니다. 익숙하고 오래된 말들은 쉽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켜왔던 실험과 대안, 그리고 독립, 그 진심과 정체성은 계속됩니다.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키고 싶은 영화제, 그리고 영화인들이 꼭 지키고 싶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열흘간 진행되지만 영화 팬들이 더 가깝게, 더 안전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집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뒤면 이 공간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설레는 봄, 이곳 전주에서 영화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준동입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제22회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슬로건은 영화는 계속된다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여전히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두 극장에서 만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독과 배우들과 함께 자리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한 해외 게스트분들은 온라인으로 지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하여 영화는 계속되고 영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영화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전주로 오셔서 영화 관계자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최희서입니다. 올해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자리에 작년에 이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화 창작을 향한 영화인들의 열정은 계속되었는데요. 팬데믹 시대 여러 제한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 고민을 계속해온 영화인들이 그 결실을 전주국제영화제 온 오프라인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선정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전체 섹션과 초청 작품들을 소개해 주실 문성경, 문석, 전진수 프로그래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20회 때 한국 단편 경쟁 심사위원을 맡았었고 또 작년에 상영작 발표 진행을 맡았었고요. 또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이라는 영화로 또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주국제영화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영화제의 풍경들이 있었어요. 저도 주의 깊게 살펴봤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실까요? 올해 영화제의 특징이라면은 우선 두 편의 그 특별전이 있습니다. 우선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옆에 계신 문석 프로그래머님께서 기획을 하셨고요. 우리 삶에 침투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 변화에 주목하는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이고, 또 그 옆에 문성영 프로그래머님께서 기획하신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워먼이라는 또 여성 영화에 대한 아주 심오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독립영화 감독님들 7분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지역, 그 전북 지역의 지역 영화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이고자 이제 지역 공모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번부터 좀 더 힘을 주어서 시상도 소정의 상금이지만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전주 프로젝트하고 연계가 돼서 또 지역 영화인들이 또 아주 그 유명하신 분들께 자기의 작품들을 디벨로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또 소개해드리는 저희의 중매꾼 노릇도 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작품은 아무래도 영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막작과 폐막작일 텐데요. 개폐막작은 영화제의 색깔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포문은 어떤 작품이 열게 될지 전진수 프로그래머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개막작은 세르비아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길이라는 작품이고요. 스르단 고르보비치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세르비아의 그 외딴 작은 마을에 사는 그 가족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그 거의 뭐 일용 노동직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임금도 막 체불이 되고요. 2년째 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뭐 워낙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두 아이를 기르는 그 부인이 아버지 직장에 가서 밀린 월급을 달라. 근데 뭐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신을 하겠다 해서 정말 자살을 기도하죠. 또 먹을 것도 없고 뭐 변변한 가재 도구도 없는 집이다 보니 아이들을 시설 기관에서 이제 후견인에게 맡깁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두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계속 아이를 돌려달라 하지만 뭐 지방 정부에서는 뭐 법대로 하자. 이건 당신은 지금 아이들을 기를 여력이 없다 해서 계속 아버지를 돌려보냅니다. 결국 중앙정부까지 가서 이걸 항의하고자 아버지가 이제 길을 나서게 되죠. 정말 뜨거운 부정과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어정쩡한 그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또 그런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좀 반성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좀 먹먹한 작품이고 가슴 따뜻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꼭 스크린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면 영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예, 올해 폐막작은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조셉이라는 작품이고요. 오렐이라는 프랑스의 만평가가 감독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르몽드 신문에 만평을 기고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로 뭐 유명한 만평가죠. 이분이 어느 날 그 조셉이라는 스페인 출신의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삶을 돌아다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거죠. 스페인 내전 때 프랑스로 넘어와서 국경의 수용소에 감금이 돼 있다가 그 이후엔 멕시코로 또 넘어가서 화가 그 프리다 칼로 아시죠? 그분의 연인으로 또 서로 사랑도 나누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신 정말 20세기의 훌륭했던 예술가의 모습인데 무려 10년 동안 준비 기간부터 완성까지 10년이 걸린 대작이고요. 그만큼 정말 그림체들이 굉장히 독특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조셉이라는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 저희가 폐막작으로 골랐습니다. 올해 국제경쟁 출품작 수가 398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숫자지만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아요.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큰 특징 10편 중에 6편이 여성 감독님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자면 정말 여성 감독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가족 이야기를 다룬 그리고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들도 있고 또 시리아 내전 이야기를 다룬 그 와중에 또 예술을 계속하겠다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있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다룬 작품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10편의 작품, 감독님들의 데뷔작 아니면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작품들이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제경쟁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문석 프로그래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한국 경쟁과 한국 단편 경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경쟁 섹션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짧은 소개만으로도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들이었는데요. 먼저 한국 감독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연출작을 소개하는 한국 경쟁에 대해서 올해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사회적 소수자 중에도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영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성소수자를 다루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한국 사회도 주요한 여러 문제를 짚는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나홀로족 이야기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보통 꿈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됐던 태움 문제를 다루는 영화라든가 또 독립영화가 늘 사랑하는 어떤 청춘들의 사랑, 청춘들의 어떤 희망 뭐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많았었습니다. 네, 한국 단편 경쟁은 어떤 경향이 보였을까요? 올해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가지게 됐던 첫 느낌은 단편 영화가 아무래도 장편 영화보다는 이 당대의 공기라든가 당대의 정신을 잘 캐치하는 좀 그런 정신들을 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지표는 코로나 팬데믹을 다루는 영화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통, 역사적인 사건,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실직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성향적으로는 아주 실험적이거나 또 애니메이션, 아주 재기 있는 애니메이션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성, 동성 그런 사랑들을 다루는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았고, 아무튼 관객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배우 이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고 굵은 단편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섹션이죠.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기획개발부터 제작, 투자까지 지원하고 또 완성된 작품은 전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부터 선정까지 영화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환기 감독의 노회찬 6411, 이문순 감독의 포옹, 그리고 테드 펜트 감독의 아웃사이드 노이즈가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문성경 프로그래머께서 이 작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전혀 다른 색깔의 영화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문순 감독의 포옹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영화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시작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위로공단,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로 알려진 이문순 감독이 전 세계 다양한 영화인들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와 개인적인 사연, 그들의 꿈, 을 재구성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는 영화인들의 현실과 또 무의식을 한 편의 영화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테드 펜트 감독의 아웃사이드 노이즈입니다. 테드 펜트는 굉장히 젊은 감독인데요. 또 그렇지만 장인 정신을 가진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6mm 카메라로 그리고 또 16mm 필름으로 거의 모든 걸 손을 통해서 작업을 완성하는 감독인데요.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작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과 맞닿은 감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민환기 감독의 노회찬 6411입니다. 진보 정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일생을 바친 고 노회찬 의원이 일관되게 추구한 신념과 철학을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다양한 다큐와 실험 영화를 통해서 한국 독립영화 역사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세계관과 현장의 힘을 관찰하는 카메라로 그 존재감을 빛내온 민환기 감독의 독특한 시선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작품 이야기를 프로그래머님께 들으니까 정말 빨리 스크린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독립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두 개의 섹션, 프론트라인과 월드 시네마를 전진수 프로그래머님의 소개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프론트라인은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좀 내용적으로 좀 도발적이고 과감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작품들을 상영하는 섹션입니다. 정치적이거나 또는 역사적이거나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는 작품 10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이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담은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화들은 정말 무수한 홍콩의 저널리스트들이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1인 매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미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영화화되는 과정들을 또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고요. 또 하나의 작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이란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통을 고수하려는 아주 보수적인 생각과 현대화의 물결을 또 거스르지 않겠다는 그런 두 생각이 늘 부딪히는 곳이 이제 이란인데 그 파열음을 내는 한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사하는 그런 작품으로서 이 가족의 투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 시네마 섹션에서 몇 편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언프리티 DJ라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여성 DJ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빌보드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DJ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부터 제일 100명까지 순위를 매긴 건데, 근데 그 중에 100등에, 세계 100등에 들어가는 분이 5분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음악 산업에서 남녀 평등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이런 현실 속에서 트레이시 리라는 여성 감독님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탐구한 독특한 다큐멘터리라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또 월드 시네마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월드 시네마 작품들을 독특한 주제로 따로 엮어낸 미니 섹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월드 시네마 스포츠는 여성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을 딱 들으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데뷔작에서는 엮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장편 주연작에서는 달리기를 했던 스포츠 영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배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섹션에 대해서 좀 작품들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역도 영화 찍으실 때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이번에 저희 역도 영화가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다는 생각을 꼭 했었고. 봐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영화를 찍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에서 스포츠는 뭐 정복력, 강인함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남성의 것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사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섹션에서 소개하는 이 뭐 배구, 체스, 서핑, 역도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방직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아마추어 배구 팀을 만들어서 무패 행진을 해 나가다가 전 세계 대회에서 1964년 올림픽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거의 기적 같은 실화이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배구 선수가 돼서 올림픽까지 진출한다는 게 그러나 이러한 기적에는 항상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꼭 그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의 영화는 조지아의 전설적인 여성 체스 마스터 사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네. 여왕에게 영광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다큐를 보면서 넷플릭스의 퀸즈 갬빗 보셨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퀸즈 갬빗을 보면 이렇게 상상에 누워서 이 여주인공이 상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체스는 침착하지만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전략들이 오고 가는 걸 보고 체스는 생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스포츠구나. 두뇌 스포츠죠. 그렇죠. 네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숨쉬기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운동이 없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이 하는 스포츠를 보면 즐기면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관람하지 않았나 정말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그것도 여성의 스포츠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네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섹션이죠. 5월 가족의 달 연휴에 열리는 영화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섹션인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소개될까요?
가족 말씀을 하셔서 이 작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의 가족. 예, 전주의 가족 최희서 배우님께서 주연을 맡으신 작품이죠. 일본의 감독님 이시유 유야 감독님의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될 작품입니다. 실패한 소설가가 이제 뭐 형의 꼬임으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사기도 당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상처받은 마음을 또 다른 한국 가족을 만나면서 또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 오다기 리조하고 이케마치 소스케라는 정말 일본의 매력적인 배우들 정말 연기하실 때도 굉장히 즐거우셨고 좀 네. 많이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기 전에 작년 2월, 3월 강릉에서 찍었는데요. 굉장히 친근하시고 또 열심히셔서 제가 정말 보고 많이 느끼고 배웠고요. 혹시 반려견 키우십니까? 네, 저는 아주 강아지를 사랑하는. 아유, 그러면 네. 전주에 오셔야 되겠는데요. 이번 작품은 반려견 이야기인가요? 예, 제목부터 강아지와 함께한 날들이라는 아르헨티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다양한 견종의 강아지들이 나오고요. 아르헨티나의 또 다양한 견주들이 도대체 이 강아지들과 나와의 인연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들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반려견이란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견주부터 유기견을 또 보살피는 견주, 이렇게 다양한 견주들의 모습이 나오고, 전주시청 광장에서 아마 이 작품을 야외 상영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강아지와 견주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상영회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매해 독립예술영화계 거장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마스터즈 섹션도 있죠. 문성경 프로그래머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즈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휴먼 보이스인데요. 궁금하시죠? 네, 알모도바르 이름을 네. 듣다니.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유명한 이름들이 더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휴먼 보이스라는 작품은 1930년대 쓰여진 희곡이고요. 작곡도가 에디트 피아프를 염두에 두고 쓴 희곡입니다. 근데 에디트 피아프가 출연을 거절하면서 이제 좌절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영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 희곡을 영화화하고 싶다는 자극을 준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알모도바르 감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희곡이 나온 지 거의 90년이 지금 지나서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이 작품을 보면 시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많이 변했지만 사랑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 전멸하는 순간의 갈등과 고통,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 그런 것들은 여전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알모도바르 특유의 화려한 색감 속에 혼자서 이 열연을 하는 틸다 스윈튼의 연기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얼마 전 베를린 국제영화제 인카운터 섹션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드니꼬떼 감독의 공중복원인데요. 캐나다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아주 소수의 배우만 등장해서 시대를 초월한 대사를 뱉는 영화예요. 그래서 감독의 이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시적인 나레이티브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올해 드니꼬떼의 마스터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의 영화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코리안 시네마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한국 영화를 문석 프로그래머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추천작은 김진혁 감독님의 여파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김진혁 감독님은 원래 EBS PD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전 정권 때 이 반민특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데 어느 날 다른 부서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영화를 사실상 무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화가 나신 김진혁 감독님은 회사를 나와서 이제 한예종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한 5년이 흐른 뒤에 감독님 갑자기 다시 반민특위에 대한 본인이 만들었던 다큐가 떠오르고 그때 만났던 분들 다시 만나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에 대한 다큐이고 또 반민특위에 대한 다큐를 엎었던 사람이 다시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또 다큐, 그러니까 메타 다큐의 어떤 의미를 동시에 갖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튤립 모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양윤모 감독님의 데뷔작입니다. 기이한 사랑 이야기죠. 여기서는 유다인 씨가 일본에서 온 여성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성은
도쿄에서 정말 비가 오는 날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공주에서 왔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무작정 공주로 오게 됩니다. 그 남자를 찾아서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일본 고전 영화 매니아인 한국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흠모하는 여성 배우가 마침 공주를 찾은 유리코와 완전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랑 이야기이니 이 봄철과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섹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론트라인이 논쟁적인 소재들을 다룬 작품을 소개한다면 영화보다 낯서는 영화의 형식미를 실험하는 작품들을 모은 섹션입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 때문에 관객분들이 여행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 세계에 가능하면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영화 형식상으로 더 다양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태국의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부터 멕시코의 니콜라스 페레다 감독까지 더욱 다양한 나라의 감독들의 작품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추천작은 헬렌 켈러 이야기를 실험 영화로 구성한 그녀의 사회주의 미소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헬렌 켈러 하면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만 얘기를 알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헬렌 켈러가 굉장한 사회주의자였고 또 강력한 여성 참정권자로서 사회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사유를 이제 헬렌 켈러가 언어를 배웠던 방식, 텍스트와 그리고 사운드로 실험적으로 영상을 구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작은 사실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한 작품만 못 가지고 나오고요. 실험 영화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감독의 두 가지 신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하인츠 에이미 홀츠 감독이 만든 마지막 도시와 로비인데요. 그 에이미 홀츠 감독 특유의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대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배경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여전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죽음과 같은 금기된 주제들을 더 깊이 파고든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 영화의 거장,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와 또 인연이 굉장히 깊은 또 다른 가족. 네, 제임스 베닝 감독의 신작인데요. 그 미국 고전의 웨스턴 하면은 이게 광대한 이 정말 미국의 거대한 자연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자연을 배경으로 지나가는 기차들을 쭉 관찰하는 작품인데 베이커스필드에서 모하비까지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 제임스 베닝 감독이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누리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낙원과도 같은 시간을 그린 낙원의 길에서가 상영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뜬 눈으로 밤새워 볼 영화, 바로 불면의 밤 섹션도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불면의 밤 영화를 밤새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석 프로그래머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온라인에서 밤새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오프라인으로는 밤새워서 못 본다는 것,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드나잇에는 영화를 즐길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역설적이네요. 네. 첫 번째 영화는 검열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국산 호러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영국 심의기관 직원입니다. 이니드라는 분인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어디선가 잊어버렸고 본인은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어두운 과거 때문에 이분은 그 굉장히 가혹하게 검열을 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런 이 이니드를 따라가는 이야기와 함께 또 80년대 굉장히 화려했던 영국 호러 영화에 대한 또 오마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호러 팬이라면, 장르적인 팬이라면 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법한 영화고요. 또 하나는 크립토주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 정말 두 분 다 보셨는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베트남전이 펼쳐지고 있고 흑인 민권운동, 그다음에 여성들의 민권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무언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또 그 시대에 유행했던 사이키델릭 음악이 배경에 또 깔립니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은 크립토주라는 공간인데 이건 신화 속에나 존재할 법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 그러니까 동물원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그 미군이 뭐 어떤 동물을 찾아서 쳐들어오면서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미군이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하지만 정말 보시면 완전 이렇게 반하실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그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는 특별전, 스페셜 포커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앞서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소개하셨다시피 올해는 2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준 코로나 팬데믹을 주제로 한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 노멀 섹션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I decided to break protocol and alert Americans. A key government scientist was removed because he wouldn't climb on the 金属一九。 It's always the same, I suppose. 나 알아서 잘 지낸다니까.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문석 프로그래머님, 어떻게 이번 스페셜 포커스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코로나의 시대를 살았다고 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화는 당연히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코로나 시대의 삶과 고통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서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핀란드 감독님이죠. 미카 카우리스마키 감독님의 자비로운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코로나로 도시가 이제 봉쇄된 가운데 헬싱키 어떤 술집에서 세 남자가 모여서 인생 얘기를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성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의 얘기가 이제 깊은 이제 속을 털어놓게 되고 이제 막 불쑥불쑥 불청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밤이 어떤 그 훈훈한 온기가 좀 더 깊어지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제작 배경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사실 카리스마키 감독은 그 두바이에서 이제 세 남자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뭐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새로운 영화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핀란드의 바에서 영화를 찍기로 한 건데 이 바가 그 미카와 또 유명한 또 그의 형 아키 카리스마키가 소유한 술집 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기 가게에서 찍은 거고요. 아이러니는 이 술집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멕시코 맥주 코로나.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작품은 코로네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는 코로나의 창궐지로 알려져 있죠. 중국 우한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굉장히 세계적인 미술가이고 또 인권운동가이고 또 다큐멘터리 작가인 중국 작가 아이웨이웨이가 연출을 했습니다. 아이웨이웨이가 중국에서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출국을 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데 그 우한에서 살고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찍은 영상들을 모아서 편집하면서 연출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한 500분 분량을 편집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치명적인 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다큐입니다.
네, 두 작품 다 기대됩니다. 두 번째 스페셜 포커스의 제목은 인디펜던트 우먼입니다. 영문으로는 I am independent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번 섹션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독립예술영화 역사 안에서 한 획을 그은 여성 감독 7인의 작품을 모아봤다고 합니다. 저는 배우로만 알고 있었던 바바라 로든이나 안나 카리나의 연출작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섹션 영상을 감상하시고 문성경 프로그래머님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ualche rapina, amore, consolazione.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카피가 굉장히 울림을 주는데요. 문성경 프로그래머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훌륭한 독립영화나 실험영화들은 대부분 주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또 관습적인 어떤 영화 언어로부터 좀 벗어나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넘게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지해오고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어떤 정수와 같은 독립영화, 실험영화들을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번에는 여성 독립영화 7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활동한 여성 다큐멘터리스트 체칠리아 만지니 감독, 그리고 한국의 이 70년대 보수적인 유신 정권 아래에서도 여성 영화인의 활동과 실험 영화를 굉장히 이끌고 상영을 이끌었던 하노키 감독, 그리고 이란 뉴시네마의 선구자 포르 파로우자드 시인이기시도 하시고요, 이분은. 그리고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대표작을 만든 바바라 로든, 그리고 프랑스 뉴웨이브의 어떤 대표적인 얼굴이죠. 안나 까리나 배우님이 실은 알고 보면 상업 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를 만든 아주 초기 작가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안나 까리나 감독, 또 뉴퀴어 시네마의 이런 용어가 출발한 이후에 여성, 흑인,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극영화를 최초로 만든 쉐를 두니에이, 그리고 뉴 아르헨티나 시네마의 대표주자 알베르티나 까리까지 총 7명의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거침없는 도전을 한 이 감독님들의 작품을 만나보면서 실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영화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작품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이 되고 역사 속에서도 남아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다른 독립적인 주체가 탄생할 수 있는데 어떤 영감이 되는 시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섹션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소개되는 영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총 저희가 7분의 또 비평가들을 모셔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출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주영화제 기간에 한국의 또 대표적인 여성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 7분 감독님들의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는 프로그램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바라 로든이나 안나 까리나처럼 배우에서 출발해서 연출가가 된
이 한국의 사례가 된 감독님들도 모셔서 저희가 전주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컨퍼런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송출을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섹션도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바로 아토 스페셜, 새로운 바람인데요. 아토라 하면 영화 우리들과 우리 집, 그리고 애비규환 같은 주목받는 독립영화를 여러 제작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문석 프로그래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토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독립영화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토와 또 유명한 배달앱이죠. 배달앱 민족이 협업해서 만든 단편영화 3편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나이트 크루징, 맛있는 엔딩, 그다음에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인데요. 모두 음식에 관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 안에 굉장히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맛있고 또 아슬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 세 분의 감독님, 김정인, 정소영, 황슬기 감독님은 머지않아 한국 영화계를 이끄실 그 대단한 제목들이신데 이 분들의 이전 영화들 한 편씩을 또 소개하는 6편의 단편 영화가 소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에 관한 훈훈한 얘기하고 한국 영화의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섹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섹션과 작품 이야기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는 관객분들을 꼭 극장에서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올해 영화제도 뭐 큰 사고 없이 저희들이 잘 치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전주에 직접 오지 못하는 해외 감독님들과는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한국 감독님들과는 극장에서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특별히 좀 소개를 하고 싶은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7회를 맞이한 100필름 100포스터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해낸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영작 포스터 전시입니다. 콘셉트가 정말 재미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영화제 기간 내에 한번 전시장에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계속된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슬로건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을 최대한 끌어안으면서도 영화인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영화 축제의 의미 또한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의지를 갖고 완성되었을 영화들을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기 기대해 봅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전주에서 만나요. 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위원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 무대 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줌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접수를 받아서 진행자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질문하실 취재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어떤 분께 드리는 질문인지 함께 적어주시면 성실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는 벗지 않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미디어 팀장 송순진이라고 합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2회 영화제 전체적인 방향과 섹션, 오프라인 상영작과 온라인 상영작 리스트는 프레스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보도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줌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에서도 PDF 버전의 보도자료집을 보내드렸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들을 대신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국의 영화제는 물론 행사와 축제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주국제영화제는 개최를 포기하지 않았고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는데요. 또 올해는 정상 개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올해는 또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준동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또 세 분의 프로그래머 선생님을 깊이 신뢰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올해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와 또 조직위원회가 지켜줘야 될 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프로그래머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지지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방역은 기본이겠지만 어쨌든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어쨌든 전주국제영화제가 많은 팬들에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동 집행위원장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이휘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골목 영화제는 작년 이준동 집행위원장을 위시한 프로그래머들이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쉬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골목 상영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취소가 될 시 해당 영화를 어떻게 상영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준동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작년 코로나 때는 사실 그 영화제든 아니면 정부 당국이든 축적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람들이 관객이 참여하는 방식은 불가한 걸로 결론을 내리고 영화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골목 상영회를 또 취소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상당한 양의 정보가 축적돼 있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매뉴얼을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국가나 그 정부 단위에서의 매뉴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처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어찌됐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매뉴얼이 있고 거기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극장 상영과 더불어 골목 상영에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우리가 가지는 이제 자신감은 그런 게 있죠. 작년에 한국에서 극장에서 계속해서 영화가 상영됐지만 확진자가 극장을 다녀간 사례는 있지만 극장에서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골목 상영이든 극장 상영이든 올해는 하여튼 방역 그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상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또 추가 질문을 전달 주시는 동안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생활상과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스페셜 포커스 섹션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번 스페셜 포커스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19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 국내외 감독님들과 어떻게 연락을 닿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도
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2020년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쨌든 영화 감독님들이 이렇게 그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위기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한 중순부터 계속해서 영화들을 추적을 했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외로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편 영화들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좀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많이 다뤘지만 아직 장편 영화들로는 좀 초기 단계, 코로나의 초기 단계를 기록하는 영화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좀 숙성된 의식과 어떤 숙성된 주제를 가진 영화들은 좀 드문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이 코로나라는 현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그 세계 곳곳의 영화제에 출품되어 있는 영화들을 좀 샅샅이 뒤져서 이 영화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들과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소통하듯이 뭐 메일로 전화로 소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줌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TV데일리 김종은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직위원장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갑자기 온오프라인 결합 형식으로 영화제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평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끝나지 않는 팬데믹 사태에 발맞춰 지난해에 비해 바뀐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이후로 최초로 벌어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개최된 그 국제영화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처음부터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한 세 가지 트랙이었는데 경쟁작에 한해서 극장 상영화된 무관객, 그 다음 이제 온라인 그리고 장기 상영회 이런 방식으로 소위 팬데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트랙을 저희들이 좀 개척해서 만들었다고 했고 그 지점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상영회는 저희들이 시네마테크가 아닌 관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이 극장에서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영화제의 정체성으로 그래서 원래는 다행히 이제 축적된 데이터로 가지고 단계별 매뉴얼도 있고 해서 그 방역 대책에 따라서 또는 그 방역 대책보다 반 단계 더 엄격하게 해서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고 조직위원장님이신 이제 그 김성수 시장님께서도 그 지점에 적극 지지를 해주셔서 원래는 관객과 이제 극장에서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해외 게스트들은 영화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 해외 게스트들과 직접 그 대화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진수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줌을 통해서 전북 도민일보 김미진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주시청광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은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 속에서 방역에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전진수 프로그래머님께서 온라인 상영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상영에 대한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영 편수와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초청 감독님들이 좀 더 증가를 했는데요. 온라인 상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말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강아지와 함께한 날들 상영에 대해서 먼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거리뛰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것들을 다 담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방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위원장님 또 조직위원장님 계속 강조를 하셨듯이 저희가 아주 엄격한 그 단계로 그 플러스 단계로 생각을 해서
현행 단계보다 더 강화된 단계를 생각해서 거리뛰기를 해서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담보 안 되면 저희 상영을 야외 상영은 일단 또 중단을 하고 극장에서 상영하는 방법밖에는 또 강구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또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혹은 가라앉을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웨이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저희 전주국제영화제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141편의 작품이 온라인으로 상영이 됩니다. 75.8%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작품, 작년 대비보다도 많은 작품들이 이제 상영이 될 예정이고 그 중에서 또 해외 작품이 90편입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작품이고 오프라인에서만 상영하겠다는 작품은 45편이 지금까지 의사를 오프라인으로만 상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9일 영화제 개막식 날 오전 11시부터 폐막식 날인 5월 8일 밤 12시까지 이제 웨이브를 통해서 저희 영화들을 온라인 상영작들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0명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고 해외 작품 같은 경우에 500명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선착순이니까 뭐 저희가 빨리 신청하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줌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성 감독의 상영작이 두드러지는데요. 영화제 전체 상영작에서 여성 감독 작품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전 세계적인 영화제뿐 아니라 극장가에서도 여성 감독들 작품이 많이 선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영화제 출품작 중에서 여성 감독들의 작품에 엿보이는 경향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 여성 감독 작품들을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현재 41% 정도 올해 전체 상영작 중에서는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이 여성 감독들의 약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보여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더 집중하고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환경상 더 많은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작품 선정을 하면서 보였던 많은 여성 감독님들의 이제 작품의 주제는 아무래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디아스포라던가 혹은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 혹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가지는 고민들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것과 사회적 이슈 뭐 낙태라던가 이제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험 영화나 이런 쪽에서는 자신의 뿌리, 여성의 역사성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역사성 등을 주목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북 도민일보 이휘빈 기자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준동 집행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작년 장기 상영에는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영 기간이 미뤄지거나 끊어지기도 했고 상영작에 대한 관심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 상영의 경우 훌륭한 영화들을 하반기에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 상영회를 위시한 하반기 상영을 전주에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찌됐든 작년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상영회를 통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고 그리고 영화 감독 배우들을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영화제가 가지는 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획을 했었던 건데 그게 뭐 질문에 벌써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하고 중지됐다가 재개하는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영화제 안에서 관객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극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화들은 이 극장에서 계속해서 상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장기 상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상영회가 가지는 장점들은 충분히 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올해 산업 프로그램인 전주 프로젝트의 변화를 비롯해서 제2컨퍼런스가 론칭하는 등 전주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급변하는 영화 산업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영화의 정의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영화제의 역할이라던가, 그리고 영화제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라던가 그리고 출판물이라던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이제 영화제 프로그램 이벤트 속에서 저희가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극장에서는 이제 젊은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산업 현상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그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대안적으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독립영화나 실험영화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배급의 방향 등을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슬로건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출판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2인의 영화 감독, 평론가, 그리고 전 세계 영화제 프로그래머, 편집 감독, 이런 분들이 모아주신 자신들의 생각, 영화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영화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저희가 출판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2가지가 들어와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 전주방송 주혜인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문석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병행한 정상 개최를 선언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년보다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되겠지만 영화제를 직접 찾는 영화 팬들을 위해서 올해 어떤 섹션을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지, 오프라인으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영화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한국 영화들에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한국 경쟁 섹션이 한 편, 2편을 만드신 신진 감독님들의 어떤 패기와 또 대단한 어떤 실험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경쟁 섹션에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우님들이 오시고 이런 그런 행사들에도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인터내셔널 노혜진 기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사 상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심사위원도 있을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외에서 오시는 분은 없고요. 온라인으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다른 영화제에서 온라인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떤 특정 영화제들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화제에서 상수처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심사위원들 영화 관람은 이제 당연히 온라인으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드린 스크리너를 통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 또 내용이 또 뭐가 있었죠?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게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 해외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님께서 심사위원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국제경쟁의 심사위원분 중에는 칸 영화제 등 그리고 로카르노 영화제 등에서 이제 수상을 하신 알베르세라 스페인 감독님이 계시고요. 이 감독님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현대적인 영화적 형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 행사에 이제 노르딕 포럼 같은 곳에서 굉장히 오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무비와 같은 영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제 수입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작년에 로테르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되신 바냐 씨도 이제 저희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와일드 구스 레이크라는 작품을 틀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의 이제 프로듀서였던 제작자 선양 이제 제작자 프로듀서 분도 이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 중에서는 이한나 프로듀서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이창동 감독의 밀양 등의 제작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존경하는 영화인이기도 하는 배종옥 배우님께서도 올해 국제경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쟁 부분에도 이제 해외 부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이번에 아마 신의21 기사에도 실렸던데 로스앤젤레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머이신 키바 리어든 프로그래머를 저희가 초청을 했고, 이전에는 핫독스라던가 토론토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셨습니다. 그리고 키아라 마라뇨는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 무비에서 현재 콘텐츠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분 중에는 이제 박흥식 감독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문성. 네. 나머지 자료들은 지금 보도자료집을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보도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에서 홍재희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문석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다시 쓰는 이야기 등 코로나 시대를 조명하는 영화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영화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 이즘이 탄생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이즘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다는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영화는 되게 뭐랄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보이는 경향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죽음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 이렇게 점점 스며드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올해 이 영화들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전주영화제 내년 내후년 영화제들을 보시면 그런 경향들이 좀 짙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중의 소리 김세운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주 컨퍼런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문성경 프로그래머님께서 짧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전주 컨퍼런스 2021에서 OTT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대 OTT 시장이 등장했고 영화계 시장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OTT로 인해서 극장을 좀 안 가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같은데요. 실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발굴해온 전주국제영화제는 이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위기라고 느끼신다면 어떤 극복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미래를 당장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온라인 배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주국제영화제는 어쨌든 이제 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최선의 방법, 그리고 가능하면 극장에서 만나는 방법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라던가 실험영화들이 배급을 할 때 극장에서 만나는 방법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적인 배급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배급의 방법으로서 플랫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와 제작자
그리고 이제 산업에 계시는 많은 영화인 분들께서 고려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세션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뭐 이렇다한 대답을 당장 내놓긴 힘들지만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지성분들께서 함께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미래에 가능한 정책이라던가 대안들을 좀 더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답은 아니지만 대안으로 생각하는 온라인 플랫폼 들을 이제 독립 영화들이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직위원장님께 한 말씀 듣고 이제 자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께 안심하실 수 있는 어떤 메시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제를 대표해서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팬들의 안전 그리고 전주 시민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합니다. 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준비해온 영화제가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전주 영화제를 아껴주고 또 때로는 질타도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올 봄 어렵지만 전주에서 영화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 실시간 질의응답을 마무리할까 합니다.